이어서 다룰 문제가 한일 관계예요. 네, 네. 한미 관계, 한미 동맹 얘기, 인플레이션 감축법 얘기도 했지만 일본과의 관계는 우리 정부가 좀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좀 강하지 않나 이런 좀 느낌이 드는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지난 2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관련된 갈등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만 추가 절차를 실시했다. 적절한지 의문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게 좀 예전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네. 지금 갑자기 나온 얘기라서 좀 궁금하고 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는 신범철 국방차관이 이 얘기를 했는데 듣고 네.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어. 일본이 주장하는 얘기를 반복해서 우리 그래요? 국방부 차관이 얘기하는 꼴이 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국방부 차관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얘기한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놀라웠죠. 네. 이것은 사실은 2018년 지금 12월 20일 그러니까 2018년도에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할 겁니다. 우리 북한 어선을 구조하는 우리 강개토함이 네.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본 초계기가 500m 상공, 어. 150m 높이에서 네. 지나가면서 위협 비행을 했어요. 아하.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실제 그런 문제가 생겨서 매뉴얼을 그때부터 만들었어요. 아 이제 특히 제3국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 이런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제3국 걸 대상으로는 4단계로 했고 일본은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5단계로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신범철 차관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나라는 4단계로 했는데 왜 일본은 5단계로 했느냐 이것이 아. 적절한지가 일본만 의심스럽다라고 왜 얘기한 것이에요. 차별하냐 이런 건가요? 네, 네. 아. 그래서 일본이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3국은 예. 이렇게 위협 비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통상 비행기에서 전투기나 그 첩복이나 초계기들이 네. 에는 레이더가 많습니다. 눈이 발달돼 있어요. 네. 밑에 왜냐하면 함정이나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한 그렇죠. 수단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통상 어떤가 하면은 함정으로부터 군함으로부터 최소한 5km 이상 떨어져요. 그러니까 굳이 군함에 접근할 필요도 없는 접근할 거죠. 필요도 없죠. 예. 5km, 6km 이상 떨어져서도 보이니까 네네. 그 정도가 국제적인 갈래예요. 5km, 6km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보는 거지. 지금 그 당시 초계기가 그 어느 정도로 가까이 왔는가 하면은 네. 상공 500m까지 가까이 온 거거든요. 우리로 얘기하면 바짝 이렇게 들어서 그렇네요. 위협을 하면서 한 것인 거기 위협적으로 때문에 느껴질 그리고 수밖에 그것이 없네. 그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네. 그 다음에 1월 달까지 3번 더해서 4번씩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방부에서는 야 이거는 명백한 도발이다. 예. 그래서 이것은 군사적으로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음. 해서 그때는 그 해군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응하기 쉽게 매뉴얼을 만들어 준 겁니다. 아. 이것은 군사적인 매뉴얼을 잘 만들어 줬는데 네.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요. 근데 일본 측의 주장은 뭐냐면 그때 레이더를 가동했다. 그러니까 사격 통제 레이더에 관련해서 네. 그걸 좀 뭐 조사했다. 네.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것도 이제 논란이 크게 됐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입장은 무슨 소리냐? 뭐 그게 사격 통제 레이더 이런 게 아니라 그 조난 어선 수색할 목적으로 레이더를 가동한 거다. 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격 통제하는 레이더를 이렇게 비추면은 네. 그걸 조사라고 해요. 아. 그 항공기에 대해서 레이더를 딱 비추면은 네. 그건 되게 위협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사격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음. 우리가 소총으로 네. 상대를 정조종하는 거랑 아. 똑같습니다. 조준하는 거랑 통상 이제 그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네, 네. 맞추는 그 포를 쏠 경우는 어. 레이더가 먼저 이렇게 비추고 탐지한 후에 조준하고 그다음 쏟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레이더가 딱 비춰지면은 네. 이 오겠구나. 느낌이 와요. 그 아. 전투기에서도 그런 걸 탐지를 합니다. 레이더가 그래서 오냐느냐. 해피 기동을 하고 막 하잖아요. 예. 그리고 프레어를 쏟는다든가 영화에 보면은 매버릭 탑건이 예, 생각나네. 레이더가 상대가 레이더를 나를
탐지했다 이런 게 그렇죠. 쏘고 예. 있다는 걸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레이더를 그걸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음. 비추면은 되게 위협적입니다. 음. 그것은 제3국이나 일본을 대상으로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요, 사실은. 네. 근데 우리 그 강개토 대항함은 레이더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네. 레이더 옆에 강악 레이더, 강악 그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로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본 오니까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물정도 채취해야 되고 어떤 건지. 그런데 레이더 옆에 그 강악 카메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이렇게 그쪽으로 향하니까 네. 레이더가 조사한 걸로 오해를 한 것이고 아. 그때 사항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북한 어선이 표류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네. 우리 강개토함과 또 경찰에서 운영하는 해경에서 운영하는 경비함이 그 해역으로 간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표류한 걸 찾기 위해서 경찰에서도 레이더를 돌리거든요. 아하. 해경에서 그렇겠죠. 운영하는 예. 경비함에서도 그러니까 찾아야 그런 되니까. 레이더가 돌아가고 일부 그쪽으로 하니까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그때 사과해라 네네. 라고 얘기했고 맞아요. 우리 정부는 예. 오히려 너희들이 사과해라. 우리는 그 표류 활동 하고 표류하는 있는데. 배를 구조하는 네. 인도적인 작전을 하고 있는데 레이더를 조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위협 비행을 하고 아. 방해했잖아요. 그렇죠. 구조 활동을 방해하고 그랬더니 일본이 사과해라 네. 이런 입장이었던 것이고 이것이 국제적인 이슈까지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국방부에서는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맞아요. 언어로 네.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발표한 적도 있는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와서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국방부 차관이 이렇게 저자세로 이것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죠. 네. 다시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야 되는 것인데 네. 이것을 수정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4단계고 5단계 잘못됐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하면은 그 당시 조치가 잘못된 걸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범철 국방차관이 얘기하는 것은 일본의 얘기를 재판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확인하고 고민해 보니까 네. 왜 그럴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어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초계기도 이것을 4단계로 똑같이 해서 네. 일본 비율을 맞추고 싶어 하고 아. 또 10월 달에 일본에서 자위대 창설 40주년, 70주년을 맞이해서 관함식이라는 걸 합니다. 관함식. 군함 사열을 하거든요. 군함 그게 사열. 예. 우리나라도 군함도 초청을 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관함식 그런 데도 가려고 하는 것 같고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은 예. 가려면 초계기 문제나 군사적으로 지소미아 문제나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자세로 해결을 해주고 관함식도 가서 예. 한일 관계의 물꼬를 털려고 네. 군사적으로 생각하지 않나 하는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국방부에 모니터링하고 지적하고는 중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정부가 달라졌다고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대응했던 국방부의 대응이나 예. 이런 게 또 180도 달라지게 된다면 예.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국민들 헷갈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뭐가 사실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군사적인 이런 매뉴얼까지 과거에 한 것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예. 뉘앙스로 얘기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제가 그 매뉴얼을 네. 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군 출신으로 보면은 다른 제3국도 5단계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검토해 보니까. 그리고 제가 해군 장교들한테 여러 사람하고도 확인을 해보니까 네. 매뉴얼을 그렇게 5단계처럼 구체화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군인들은 조건 반사적으로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뉴얼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네. 거기에서 조건 반사적으로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5단계가 되지 않으면은 어렵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해군의 정서고 네. 또 해군 장교들의 얘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군사적인 이런 조치들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네. 들여다보고 또 그것을 자꾸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요. 또 군사적인 매뉴얼을 네. 자꾸 정쟁의 수단으로 지금 갖고 오는 윤석열 정부의 형태는 네. 진짜로 안보를 구멍내는 꼴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외교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일관성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또 손해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국익이 제일 우선에 돼야 되는데 이게 들여다 보면은 국익보다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네. 그러니까 일본의 편을 좀 들어주는, 일본에 기울어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더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3국이나 제3국이면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입니다. 네. 그 일본이나 이렇게 이런 매뉴얼이 4단계다, 5단계다 하는 것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결코 그 알려지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돼요. 알려진 것 자체도 4단계로 예를 들어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초계기가 왔을 때는 네네. 4단계로 조치한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또 그렇죠. 그쪽 컴플레인 할 거 할 수도 아닙니까? 있죠. 예. 실제 음. 우리 비행기 전투기나 비행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네. 그런 것들이 결코 정쟁의 수단이나 아. 언론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안보에 결코 도움이 안 되는데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꺼집어내서. 꺼집어내서 다시 이렇게 정치 이슈화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네네. 이번에 이 강제 징용 여기 네. 관련해 가지고 뭐 민간 협의회가 회의를 해 왔죠. 그렇죠. 예, 예. 9월 5일에 마지막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 강제징용 배상 관련해 피해 배상 이 문제는 어떻게 풀려가는지 이게 또 궁금합니다. 그래요. 이 문제가 참 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네. 실제 이번에 그 민간 협의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민간 협의회에서는 사실 피해자들은 나중에 3차, 4차 회의는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보이콧을 그래서, 한 거죠. 예, 보이콧을 한 것이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제대로 된 결론을 못 낸 것 같아요. 아. 실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은 네. 실제 그 해당 기업인 미쓰비시라든가 신일본 제철 이런 데서 사과를 해야 돼. 일본 정부의 사과와 네. 해당 기업의 사과 그리고 또 해당 기업이 그 배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법적은 책임진다는 의미의 예, 배상. 배상을 그렇죠. 해야 되는 네. 개념인데 지금 정부는 일본에서 이 기업 2개 기업은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다른 묘안으로 하는데 네. 그것이 그 원래 취지가 안 맞는 거죠. 성금을 모아서 여러 다른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한다. 그러면 배상이 아니고 보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배상이 뭡니까? 상대가 그렇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을 사과하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결론을 제대로 된 피해자가 원하는 결론이 지금 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 그래서 박진 장관이 나름 뭐 피해자들 찾아가서 설명도 듣고 이렇게 했지만은 자꾸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꾸 굴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예. 굴욕적으로 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놓고 우리가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를 찾아가 가지고 네. 우리 좀 만나서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정하는 꼴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일본은 맞는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입장은 이 피해 보상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 이거는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인데 어떻게 예, 일본은 전혀 변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저 자세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국익 차원에서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예.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본을 향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이나 입장, 태도 이거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앞으로 이제 대일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어떻게 해 가야 되는지 보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일본과의 관계는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라든가 네. 또는 여러 가지 역사 문제에 대한 수시로 우리에게 그런 제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진정 어린 반성 없이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본 문제는 늘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네. 역사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절대 굴욕적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 주장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고 한 트랙은 이제 경제 협력이라든가 네. 문화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장해 가는 그런 걸로 풀어 나가야 되고 또 이 일본 문제를 푸는 데는 국제적인 공조가 중요합니다. 네. 2차 세계 대전 때 일본은 우리를
우리의 그 일제 강점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여러 나라에게 점령하고 피해를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피해국들과 공조해서 음. 국제적인 압박을 가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은 한미일 이렇게 그 미국의 주장대로 한미일이 잘 지내는 구조로 가려고 예. 윤석열 정부가 하다 보니까 중국이라든가 이런 여러 나라와 국제적인 공조도 어려운 것이고,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자세 외교로 가는 거, 네. 그것이 우리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미국도 네, 국익 우선주의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기에서 우리 국내 자동차가 손해 보는 상황까지 됐는데 네. 우리도 이제 국익의 중심을 두고 외교 안보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게 좀 안 되다 보니까 국민이 답답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번 주는 사실 긴장이 좀 올라가는 주입니다. 9월 9일이 이번 주 추석이 시작되는 9월 9일이 북한의 정권 창설 기념일입니다. 그때 아마 어떤 도발을 할 것 같은데 그래요. 그걸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국방부에도 주문을 했거든요. 네. 좀 감시 정찰 활동을 강화하라. 아하. 예를 들어서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또는 핵실험을 했을 때 추가 핵실험, 네. 그러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해야 되는데 음.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하기 어려울 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중국도 이제는 찬성하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아. 윤석열 정부가 지나치게 한미일 협력 또 나토 네.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토와 그 중국 러시아 고립 전략에 막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도 적절하게 지금 안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외교력이 점점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력이 잃어가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외교는 철저히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지만은 네. 실용적이면서도 국익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건데 너무 편향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런 이번에 인플레이 감축법처럼 네. 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저희가 어떻게 우리 외교와 안보가 가야 되는지 네. 그 길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김병조 의원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